전라북도 한적한 소읍 담쟁이 덩굴이 낡은 벽을 멋스럽게 감싼 작은 기와집에 박복래 여사가 홀로 살고 있다.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에 그녀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눈을 떴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 앉은 그녀의 시선은 머리맡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큰아들 영수, 환하게 웃는 딸 영미, 그리고 어색한 표정의 막내 영철까지. 사진 속 자식들은 모두 그녀의 곁에 있었지만 현실의 자식들은 전화기 너머에만 존재했다. 복래 여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더듬더듬 안경을 찾았었다. 아침 식사는 어제 끓여둔 시래기국에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다. 홀로 마주한 밥상 위로 TV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효도는 셀프. 부모님 용돈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보내세요. 요란한 광고 문구가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스마트폰은커녕 전화 한 통 제대로 하는 놈이 있어야지. 씁쓸함에 숟가락을 내려놓은 그녀는 습관처럼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열었다. 큰아들 사무실 번호.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딱딱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장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자 이번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지금 애들 학원 라이딩 중이라 정신없어. 이따 전화할게. 하지만 그 이따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막내에게 전화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익숙한 안내 음성만 들려올 뿐이었다.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 복래 여사는 장바구니를 들고 읍내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그녀에게 유일한 해방구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다. 아이고 복래 언니. 오늘따라 더 고와 보이네. 방앗간 옥자 할멈이 너스레를 떨며 그녀를 맞았다. 곱긴 뭐가 고와. 속이 숯덩이인데. 복래 여사가 푸념을 늘어놓자 옥자 할멈은 떡 한 조각을 내밀며 혀를 찼다. 그놈의 자식들이 또 속 썩였구만. 우리 집 양반은 어제 와서 용돈 30만 원 찔러주고 가면서 생색은 얼마나 내던지.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추니 그게 어디야. 옥자 할멈의 말은 위로가 아닌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복래 여사의 자식들은 용돈은커녕 1년에 2번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허름한 복권 판매점 앞에서 멈췄다. 인생 역전이라는 빛바랜 문구가 마치 그녀를 유혹하는 듯 했다. 어르신, 이번 주 느낌이 좋은데 자동으로 한 장 드릴까요? 젊은 가게 주인의 말에 홀린 듯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장을 꺼냈다. 매주 반복되는 의식이지만 단 한 번도 5등조차 되어본 적 없는 헛된 희망. 하지만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심하게 복권을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녁 TV에서 요란한 음악과 함께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됐다. 복래 여사는 무심코 서랍에서 복권 용지를 꺼내 들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가 하나씩 맞을 때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마지막 숫자가 빗나가며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그녀는 꽝된 복권 용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씁쓸하게 TV를 껐다. 방 안에는 다시 차가운 적막만이 가득했다.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 뜬 막내 아들이라는 이름에 복래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좋은 일로 전화할 리 없는 아들이었다. 엄마 나 영철인데. 잔뜩 잠긴 목소리 너머로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또 무슨 일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막내는 한참을 뜸 들이다 어렵게 입을 뗐다. 친구와 동업하기로 한 작은 포장마차 권리금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빌렸는데 당장 내일까지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험한 꼴을 당하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복례 여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이놈아, 내 형이랑 누나한테 말해보지 그랬어. 말했지. 형은 사업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고 누나는 조카들 학원비 때문에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어떻게 해. 엄마밖에 없어 엄마. 복례 여사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다. 평생 밭일과 허드렛 일로 모은 돈, 그녀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다. 아들의 읍소에 결국 통장에 남은 전 재산 500만 원을 찾아 송금해주고 온 날, 그녀는 저녁 내내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 누워 앓았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자식들에게 그녀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다.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로 흘러내렸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캄캄한 방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문득 며칠 전 쓰레기통에 버렸던 로또 용지가 들어왔다. 그 순간 절망의 늪에서 신락 같은 빛처럼 혹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에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대담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평생을 무시당하고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자식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돈이 아닌 어머니 그 자체를 애타게 찾는 모습을 상상하자 왠지 모를 통쾌함이 느껴졌다. 이대로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느니 마지막으로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거짓된 행운을 알려야 할까? 고민은 길지 않았다. 가장 절박하고 입이 가장 가벼운 막내 아들 영철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철아 나다. 떨지 말고 잘 들어라. 엄마가 그 로또라는 것에 1등이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영철의 흥분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찢을 듯 울렸다. 복례 여사는 당첨금 액수를 묻는 아들의 질문에 얼떨결에 한 20억쯤 되는 것 같더라라고 부풀려 대답하며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특히 내 형이랑 누나한테는이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비밀은 결코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바였다. 복례 여사의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막내 아들 영철의 입은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비밀이라는 물을 가두기에는 너무도 약했다. 그날 저녁 영철은 곧바로 누나 영미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대박 사건. 엄마가 로또 1등 됐어. 20억이래 20억. 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영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는 곧장 큰 오빠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들었어? 엄마 로또 1등 됐대. 우리 이제 팔자 피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이었다. 적막하던 복례 여사의 집 대문 앞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잠결에 놀라 뛰쳐나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큰아들 영수와 그의 아내였다. 서울에서 새벽같이 출발한 모양이었다. 명절에도 오후 늦게나 도착하던 아들이었다. 어머니, 이 새벽에 놀라셨죠? 어머니 좋은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영수의 얼굴에는 평소의 무뚝뚝함 대신 기름진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마치 백화점 VVIP 고객을 대하듯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어머님, 그동안 변변찮은 아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들의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값비싼 홍삼 진액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난 어버이날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내외였다. 영순애가 툇마루에 앉아 숨을 돌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영민의 식구들이 탄 SUV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다. 엄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영민은 복례 여사를 와락 껴안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의 손에는 유명 제과점의 케이크와 커다란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마치 생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해? 보일러도 고장 난 것 같고. 당장 사람 불러서 고쳐야겠다. 아니, 이런 누추한 데서 더 계시면 안 되지. 당장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 영민은 집 안 구석구석을 흐르며 걱정 어린 잔소리를 퍼부었다. 평소 엄마 집의 낡은 보일러에는 관심도 없던 딸이었다. 마지막으로 어슬렁거리며 등장한 것은 막내 영철이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형, 누나, 내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 역시 효자 아들한테는 뭔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 그는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복례 여사의 어깨를 주물렀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이 아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게. 좁디 좁은 시골집 마당은 순식간에 값비싼 선물과 자식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했었다. 어머니, 당첨금은 어디 은행에 넣어두셨어요? 요즘 금리가. 엄마, 혹시 당첨된 복권 용지는 잘 가지고 계신 거죠?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엄마, 앞으로 돈 관리는 이 막내한테 맡기라니까. 복례 여사는 그들의 한가운데 마치 잔치상의 주인공처럼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자식들의 눈은 그녀가 아닌 그녀 뒤에 있는 20억이라는 허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복례 여사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슬프고도 비참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희열이 느껴졌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다들 와줘서 고맙다. 근데 돈 얘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우선 이 어미가 끓인 시래기국부터 한 그릇씩 들고.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연극의 연출가이자 주인공이었다. 복례 여사의 작은 기와집은 지난 며칠 사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활기로 넘쳐났다. 자식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큰아들 영수였다. 그는 최고급 호텔 중식당 주방장을 대동하고 나타나 마당에 즉석 코스 요리를 차렸다. 샥스핀, 해삼 주스, 불도장 등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 상 위에 오르자 복례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이제 이런 것만 드셔야 합니다. 서울에 어머님 같은 분들만 모여 사는 최고급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온천의 골프장에 의사도 24시간 대기하고요. 당장 계약하시죠. 영수는 마치 다 된 계약인 양 브로슈어를 펼쳐 보였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어머님, 이제 이런 촌구석에 계실 분이 아니세요. 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영미가 질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오빠는 참 엄마가 저런 갑갑한 곳을 좋아하실 것 같아. 엄마는 자식들하고 복닥복닥 사는 게 좋으신 분이야. 엄마, 내가 엄마 방 예쁘게 꾸며놨어. 황토 침대에 편백나무로 싹 다 바꿨다고. 당장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녀는 휴대폰으로 새로 꾸몄다는 방 사진을 연신 들이밀었다. 막내 영철은 그런 형과 누나를 비웃으며 어머니 곁에 찰싹 달라붙었다. 엄마 옆에는 이 막내 아들이 있어야지. 내가 엄마의 보디가드 겸 개인 비서야. 그는 복례 여사가 마당을 거닐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유난을 떨었다. 복례 여사는 이 기막힌 효도 경쟁이 싫지 않았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호사에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 연극을 좀 더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얘들아, 어미가 평생 소원이 킹크랩이라는 걸 배 터지게 먹어보는 거였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음 날 대문 앞으로 킹크랩 수십 마리를 실은 화로차가 도착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할머니들이 입는 꽃무늬 박힌 반짝이는 옷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와 딸은 다음 날 새벽같이 서울 백화점을 다녀와 명품 옷들을 한가득 풀어놓았다. 복례 여사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늙은이가 아닌 마치 여왕이 된 듯한 자신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자식들은 효도라는 이름의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 당첨금 통장은 어느 은행에 두셨어요? 요즘 이율이 영 제가 잘 아는 PB팀장이 있는데 특판 상품으로. 영수 엄마 혹시 당첨 복권은 어디다 두신 거야?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내가 코팅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 영미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냥 이 아들한테 도장만 맡겨. 세금 문제부터 투자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영철 그들의 질문은 점점 집요해졌고 복례 여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아이고 이놈의 정신 좀 봐. 하도 중한 것이라 깊이 뒀더니 어디 뒀는지 깜빡했다. 그녀는 기억력 쇠퇴를 핑계로 위기를 모면했다. 너희들은 어미는 안중에 없고 돈만 보이느냐. 이 불효막심한 것들. 버럭 화를 내며 자식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글쎄 영철이 너한테만 살짝 맡겨볼까. 은근슬쩍 한 명의 편을 들어주며 그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도 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들은 어머니의 기억력 감퇴와 변덕을 고령 탓으로 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20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모든 의심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었다. 복례 여사는 위태로운 거짓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자식들의 요란한 효도 경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허름한 행색의 중년 사내가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동네 사람인가 싶어 무시하려던 영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잊고 싶었던 얼굴, 바로 외삼촌 박만호육 씨 보였다. 젊은 시절 상습적인 도박과 사업 실패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결국 부모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인간 말종. 복례 여사가 의절한 지 20년도 더 지난 동생이었다. 누님, 나 만호예요. 누님 좋은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만호는 때에 전 점퍼 차림으로 염치 없게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자식들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들은 외삼촌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20억이라는 잿밥에 달려든 또 한 마리의 하이에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영수가 먼저 나서 만호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같은 인간은 우리 외삼촌도 아니야. 당장 꺼져. 영미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소금을 뿌릴 기세였다. 영철은 말없이 만호의 앞을 막아서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매형 처남. 이러지들 마. 나 정말 새 사람 됐어. 그리고 우리 딸애가 많이 아파. 심장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만호는 비굴하게 매달리며 딸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복례 여사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동생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피부치를 벌레 쫓듯 하는 자식들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저들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돈을 지키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식들을 겨우 말려 만호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복례 여사는 몰래 만호가 묵고 있다는 읍내 여인숙을 찾아갔다. 이 돈 받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녀는 막내 아들에게 줬던 돈과는 별개로 장롱 깊숙한 곳에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마지막 쌈짓돈 100만 원을 건넸다. 만호는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누님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알아야 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냈다. 우리 아버지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큰 조카 영수 장인어른한테 사업 사기당하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복례 여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돈댁과 작은 사업을 함께 하다 크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사기였다니. 심지어 영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일부러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전 재산을 뜯어낸 거예요. 영수는 그 집안에 대릴 사위처럼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만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의 집안과 사돈을 맺고 그 집안의 힘으로 성공한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례 여사는 비틀거리며 여인숙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시작한 거짓말의 연극 위로 과거의 망령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박만호가 다녀간 이후 자식들의 탐욕은 더욱 노골적이고 지묘해졌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안이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돈을 손에 넣기 위한 경쟁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큰아들 영수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 사업투자 제안서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 사업에 10억만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사돈 어른께서 보증하시는 확실한 사업입니다. 사돈이라는 말에 복례 여사의 속은 뒤틀렸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다. 영수는 사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당첨금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영수와 독대하고 나온 복례 여사를 기다린 것은 눈물로 범벅이 된 딸 영미였다. 엄마 사실 나 죽고 싶어. 영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남편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망하면서 억대의 빚을 졌고 당장 다음 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엄마 돈 누리고 온 거 아니야 정말이야. 근데 엄마밖에 없어. 제발 3억만 빌려줘. 평소 누구보다 도도하고 자존심 강했던 딸의 처참한 모습에 복례 여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때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영철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뭐? 3억. 누나는 완전 도둑 X이네. 형은 10억을 달라고 하더니 엄마 돈은 다 자기들 돈이야. 영철은 복례 여사에게 매달렸다. 엄마,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저 돈 다 날려먹을 사람들이라고. 그 돈 놔줘. 내가 포장마차 크게 차려서 평생 엄마 호강시켜줄게. 당장 5억만 줘. 아니 3억이라도 먼저 줘. 나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단 말이야. 결국 서로의 속내를 알게 된 삼남매는 마당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얇은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탐욕스러운 민낯만이 남았다. 이 위선자 같은 놈. 어머니 돈으로 내 사업 실패나 메우려는 주제에 영미 너야말로 남편 사업 말아먹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잖아. 영수들 다 시끄러워. 이 집안의 장남, 장녀라는 것들이 동생 빚 갚아줄 생각은 안 하고 엄마한테 제일 잘한 건 나야. 그러니까 내 몫이 제일 커야 한다고. 영철 그들은 서로를 향해 평생 담아두었던 저주와 폭언을 쏟아냈다. 어릴 적 사소한 원망부터 부모님 봉양 문제까지 돈 앞에서 모든 것이 추악한 무기가 되어 서로를 핥히었다.
복례 여사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돈 때문에 짐승처럼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식들의 따뜻한 관심이 그리웠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것은 괴물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괴물. 자식들의 끔찍한 싸움을 지켜보던 복례 여사의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으로 쓰러졌다. 엄마, 어머니. 그제야 싸움을 멈춘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파국의 전야, 복례 여사의 거짓말은 그녀 자신마저 삼켜버릴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읍내 종합병원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앰뷸런스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멎고 박복례 여사는 낯선 천장을 보며 희미하게 눈을 떴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의사는 기적적으로 초기 단계를 넘겼다고 했다. 그녀의 침대 주위로 자식들이 둘러서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걱정의 그림자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의사가 뭐래? 딸 영미가 건조하게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복례 여사의 얼굴이 아닌 심박수를 체크하는 모니터와 링거병의 거울에 머물렀다. 큰아들 영수는 한쪽 구석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연신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투자건 저희 어머니께서 투자하시기로 한 거니까 홀드해달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 사업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가장 가관인 것은 막내 영철이었다. 그는 간호사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얼마나 더 계셔야 합니까? VIP 1인실로 당장 옮겨주세요. 병원비는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으니까요. 그의 허세 가득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간호사가 무심하게 보호자분 우선 수납부터라고 말하자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주머니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곧장 형과 누나에게 달려가 삿대질을 시작했다. 형이네. 누나가네. 나는 돈 한 푼도 없어. 삼남매는 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병원비를 두고 또다시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였다. 내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알랑거렸잖아. 내가 내야지. 오빠야말로 10억 투자받을 생각에 신나서 주방장까지 불러왔으면서. 그들에게 어머니의 쓰러짐은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라 돈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비용일 뿐이었다. 복례 여사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다시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그녀가 쓰러진 순간 잠시나마 보였던 자식들의 놀란 표정에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돈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잠식당한 자식들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아들, 딸이 아니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복례 여사에게 의사가 찾아왔다. 어르신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의 경고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미련을 잘라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거짓말의 무대 위에서 위태로운 춤을 추지 않으리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 끔찍한 연극의 막을 스스로 내리기로. 그녀는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여 간호사를 불렀다. 내 자식들 전부 병실로 좀 불러주시오. 잔인한 진실의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삼남매가 마지못해 병실에 모였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며 복례 여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드디어 돈의 행방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라 굳게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복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쇠약한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큰아들 영수를 불렀다.
영수야, 내 장인 아니 내 사돈어른 말이다. 참으로 대단한 양반이더구나. 느닷없는 사돈 이야기에 영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갑자기 장인어른 얘기는 왜? 복례 여사는 그의 말을 자르고 말을 이었다. 내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느냐?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양반한테 사기당하고 그 충격으로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다. 내가 그토록 깍듯이 대하는 그 사돈어른 손에 내 외할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영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장인어른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외삼촌 만호가 직접 내게 와서 피눈물을 흘리며 말해주었다. 내 장인이 내 외할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전 재산을 뜯어냈다고. 그리고 너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원수의 집안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 그들의 돈으로 성공하고. 복례 여사의 모든 말은 팩트였다. 영수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영미와 영철은 충격에 휩싸여 영수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오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은 무시하고 처가에만 잘했던 거야. 형 알고 있었지? 알고도 우리를 속인 거지? 형제간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온 가족이 과거의 원망과 배신감으로 뒤엉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때 복례 여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 가장 잔인한 진실의 칼을 빼들었다. 다들 조용히 하거라. 이제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자식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모였다. 너희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로또 그 돈 말이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박히는 못을 스스로 빼내듯 고백했다. 거짓말이다. 뭐라고요? 영철이 되물었다.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 로또 1등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 20억이라는 돈도 당첨 복권도 전부 이 늙은 어미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단 말이다. 천지를 뒤흔드는 고백이었다. 자식들은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복례 여사의 얼굴에 어린 깊은 절망과 체념의 빛을 보고서야 그것이 끔찍한 진실임을 깨달았다. 왜 어째서? 영미가 울먹이며 물었다. 왜 그랬겠느냐? 전화 한 통 없던 자식들, 1년에 얼굴 2번 보기도 힘들었던 너희들. 이 늙은 어미가 죽기 전에 너희들 얼굴 실컷 보고 싶어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이 어미가 아직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못난 어미가 그런 천벌을 받을 거짓말을 했다. 복례 여사는 통곡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애증이 뒤섞인 절규였다. 20억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진 병실에는 한 늙은 어머니의 처절한 고해성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복례 여사의 고백이 끝난 후 병실에는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막내 영철의 허탈한 웃음소리였다. 하하, 거짓말이라고? 이게 다 쇼였다고?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내 그의 웃음은 고함으로 변했다. 지금 우리 갖고 논 거야?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이 돈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내 인생. 엄마가 다 망쳐놨어. 그는 병실 집기를 걷어차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딸 영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너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다 끝났어. 그녀는 남편의 빚과 경매로 넘어갈 집을 떠올리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희망의 천국에서 절망의 지옥으로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녀는 복례 여사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왜 희망을 주었냐는 잔인한 원망이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큰아들 영수였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와도 같은 장인에게 평생을 머리 숙이고 살아왔다는 자괴감과 어머니의 거짓말로 인해 마지막 희망이었던 투자금마저 사라졌다는 절망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병실 문을 향했다. 어디가? 형. 이대로 끝낼 셈이야. 영철이 그를 붙잡았지만 영수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우리 사이에 어머니가 어디 있고 형제가 어디 있냐. 다 끝났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다. 영미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으며 뒤따라 나갔다. 여보, 다 거짓말이었대. 우리 이제 망했어. 마지막으로 남은 영철은 복례 여사에게 다가와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평생 그렇게 외롭게 혼자 사세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를 일 없을 테니까.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침을 뱉듯 돌아섰다. 순식간에 병실은 텅 비어버렸다. 자식들이 몰고 온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처참한 잔해만이 남았다. 복례 여사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끄끄 소리 죽여 울었다. 자식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짓말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다. 그녀는 사랑을 얻기는커녕 마지막 남은 가족이라는 끈마저 제 손으로 끊어버렸다. 외로워서 시작한 거짓말이 그녀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독의 섬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지독한 후회와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희망 없는 내일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병원에서 도망치듯 퇴원한 박복례 여사가 돌아온 집은 싸늘한 폐허와 같았다. 자식들이 경쟁적으로 사다 놓은 최고급 한우 값비싼 영양제, 화려한 명품 옷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구석에 나뒹굴었다. 그것들은 이제 따뜻한 선물이 아닌 그녀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흉물일 뿐이었다. 복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큰아들, 딸, 막내아들 차례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들은 모두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그렇게 끊어졌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읍내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대놓고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할망구가 자식들한테 로또 사기 쳤다며? 쯧쯧 오죽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마는 그래도 못 쓸 짓이지. 한때 유일한 안식처였던 시장은 이제 그녀에게 가시밭길이 되었다. 방앗간 옥자 할멈조차 그녀를 안쓰럽게 쳐다볼 뿐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세상과도 자식과도 이웃과도 단절된 외로운 섬.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은 쇠약해진 노인의 몸을 빠르게 잠식했다. 입맛을 잃은 그녀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머리맡에 낡은 가족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은 이제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저몄다.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걸 망쳤어. 후회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던 어느 날 굳게 닫힌 대문 틈으로 붉은 글씨가 적힌 우편물 한 통이 날아들었다. 최고장. 몇 해 전 막내 영철이 포장마차를 차린다며 돈을 빌릴 때 아무 문제 없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이름석 자를 써줬던 보증 서류였다. 영철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잠적하자 모든 빚의 화살은 연대보증인인 복례 여사에게로 향한 것이다. 최고장에는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이 작은 기와집이 곧 압류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마저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자식들을 되찾기 위해 시작했던 거짓말의 대가는
자식들을 잃고 세상의 신용을 잃고 이제 마지막 안식처인 집까지 잃게 되는 것이었다. 복례 여사는 차압 통지서를 손에 든 채 마루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대문에 붙은 붉은 압류 딱지는 죽음을 앞둔 노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복례 여사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삶의 끈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왔다. 20년 만에 의절했던 동생 박만호였다. 며칠 전 여인숙에서 봤던 비굴하고 남루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말끔하게 이발하고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채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 대신 땀 흘려 일하는 자의 건강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누님, 이 꼴이 다 뭡니까? 그놈들이 그만도 못한 것들이 누님을 이렇게 내버려 뒀단 말입니까? 그는 대문의 압류 딱지를 보고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만호는 누나의 병원 소식과 로또 거짓말, 소동 전말을 전부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원망 대신 복례 여사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았다. 누님, 정신 차려요.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놈들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지.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식들 몰래 복례 여사의 이름으로 땅 한 떼기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었다. 돌밭이나 다름없는 쓸모없는 야산이라 수십 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 하지만 최근 그 땅 바로 옆으로 도청을 잇는 신장로가 뚫리기로 확정되면서 토지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가 이걸 남겨주셨다고? 복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만호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토지 등본과 군청에서 발행한 공문을 꺼내 보였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만 한 큰딸이 눈에 밟이셨던 게지. 사위 잘못 만나 고생하고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누님이 딱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야. 보상금 액수는 20억에는 턱없이 못 미쳤지만 영철의 빚을 갚고 낡은 집을 지켜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다. 그것은 거짓된 행운이 아닌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복례 여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호는 그간의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복례 여사가 건넸던 삼짓돈 100만 원. 그 돈으로 딸아이의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희망을 본 그는 그 길로 노름을 끊고 건설 현장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했다. 누님이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야. 그 돈이 없었으면 난 우리 딸 그렇게 보내고 평생 폐인처럼 살았을 거야. 동생의 눈물 어린 고백에 복례 여사는 비로소 깨달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진심이 동생을 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했음을. 그녀는 동생의 손을 마주잡고 한참을 울었다. 잿더미 속에서 진짜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2025년 가을, 전주의 한적한 골목에 복례네 시래기국이라는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토지 보상금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동생 만호와 함께 차린 가게였다. 복례 여사가 주방을 맡고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만호의 딸, 즉 복례 여사의 조카가 호를 도왔다. 만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새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식당은 복례 여사의 손맛이 소문나면서 점심시간이면 인근 직장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고소한 들깨 향과 구수한 시래기 냄새가 가득한 식당 안에서 복례 여사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의 행복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늦은 저녁 식당 마감이 가까워질 무렵 거짓말처럼 3명의 불청객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헬쑥한 몰골의 영수, 영미 그리고 영철이었다. 로또 소동 이후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영수는 장인의 과거가 처가에 알려지면서 이혼당하고 사업도 부도가 나 빈털터리가 되었다.
영미는 남편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을 잃고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영철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나에게 기어들어 온 참이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진짜 돈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복례 여사는 말없이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도 미움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슬픔이 강물처럼 흐를 뿐이었다. 왔느냐? 그녀의 첫마디였다. 자식들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또다시 돈을 구걸하러 온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스스로 알고 있었다. 복례 여사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뚝배기 3개에 뜨끈한 시래기국을 가득 퍼 담았다. 그리고 자식들 앞에 하나씩 놓아주었다. 돈은 없다. 이 집 구하고 내 사촌 동생 병원비 대준이 다 썼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이제 이 국밥 한 그릇뿐이다. 자식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음식.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세상 가장 간절한 음식이었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손맛, 유년의 기억, 그리고 자신들이 저버렸던 모든 것들이 뜨거운 국물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국밥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후회의 눈물이었고 참회의 눈물이었다. 복례 여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용서는 아직 먼 이야기일지 모른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붙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20억 원짜리 로또에는 당첨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독한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녀 인생의 진짜 1등 당첨이었다. 식당의 따뜻한 조명 아래 한 가족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